7월 2일 새벽, 러시아는 키이우를 향해 74발의 미사일과 거의 500대에 달하는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수도가 겪은 가장 큰 폭격 중 하나였습니다. 30명이 사망했습니다. 5만 2천 명이 지하철역에 숨어 밤을 보내며 위에서 도시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중 4,500명은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푸틴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TV에 나와서 공격을 계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그의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72시간 동안 러시아 내의 목표물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측 누구도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먼 곳들에서 하나씩 차례로 목표물들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상한 점은 아니었습니다. 3일 뒤 블라디미르 푸틴이 승리 중인 지도자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키이우가 불타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공격이 있었던 밤부터 시작해봅시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하늘에서 날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밝혔습니다.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24기,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4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 42기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드론 496대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실제 폭발물을 탑재했고 다른 일부는 비어 있었으며 레이더 상에서는 모두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방공 담당자는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몇 초 만에 맞춰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분야에서 능숙합니다. 4년 동안 연습하면서 능숙해졌습니다. 문제는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간단합니다. 이 미사일의 궤적을 보세요. 드론은 낮고 천천히 날아갑니다. 당신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처럼 곧게 날아갑니다. 여러 무기가 격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것은 매우 높이 거의 우주 경계까지 올라갔다가 시속 3000km가 넘는 속도로 거의 수직으로 당신 위로 떨어집니다. 봐요. 우크라이나에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2개 있습니다. 패트리언은 미국산이고 샘프티는 유럽산입니다. 그리고 두 시스템 모두 각각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의 사일로에는 전혀 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미사일들은 먼 동맹국 창고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전 세계에 충분한 수량이 존재하지 않는 요격 미사일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구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에서 화살을 막을 수 없다면 궁수를 노려야 합니다. 여기서 푸틴이 예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키이우에 대한 추가 공격을 명령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전은 젤렌스키가 몇 주 전에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 대한 폭격조차도 일정에 전혀 지장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응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비행기였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에는 사키라는 군용 공항이 있습니다. 남부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는 전투기들이 바로 그곳에서 이륙합니다. 유명한 수-30과 수-24 전투기들입니다. 강화된 경납고에 주기된 최전선 폭격기들입니다. 7월 1일 새벽,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의 드론들이 그 공항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그 드론 중 하나의 탑재 카메라입니다. 화면을 잘 보세요. 화면이 단색이며 거의 밤처럼 보입니다. 드론이 내려와 활주로 위를 낮게 수평 비행합니다. 아스팔트의 선들이 그 아래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목표물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군용 항공기가 주기장에 멈춰서 있습니다.
드론이 속도를 높입니다. 하얀 조준점이 고정됩니다. 화면에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세요. 연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중을 확인합니다. 러시아 비행기가 비행을 멈추는 순간 드론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날 밤 7개의 경락고가 공격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최소한 7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위성사진은 문이 뜯겨나간 채로 파괴된 경락고를 확인시켜줍니다. 이틀 후 그들은 다시 왔습니다. 사키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또한 흐바르디이스케 공항도 공격했습니다. 같은 주에 2번이나 공격했습니다. 같은 공항에서요. 하지만 비행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크림반도에서 경락고가 불타는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반도 전체를 정전시키고 있었어요. 48시간 만에 16개의 발전소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 전체가 정전이 되었죠. 그리고 같은 주에 3개의 탄약고도 공격당했습니다. 분수물자 수송용 2다리도 공격받았습니다. 부크림 운하 위에 있는 철도 다리도 공격당했습니다. 이 다리는 전선으로 탄약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칼카강 위 다른 다리도 공격으로 경관 3개가 무너졌습니다. 8일 만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와 점령된 남부 지역의 에너지 시설 50곳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우크라이나는 한층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 터미널을 타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해하시려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2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에서 900km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에서 가장 철저히 방어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출생지입니다. 터미널 곳곳에서 동시에 불이 났습니다. 그날 밤 그 지역에서 72대의 드론이 격추되었습니다. 즉 많은 드론이 격추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드론 한 대가 페테로프 공항과 궁전 안에 떨어졌습니다. 차르들의 여름 별장이죠. 그리고 이틀 뒤 전쟁 전체를 통틀어 가장 깊숙이 들어간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봐.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한 여성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아마 집 뒷마당에서 휴대폰을 들고 시베리아 한가운데서 촬영한 것 같습니다. 루타리와 그녀의 텃밭 뒤에서 불타고 있는 것은 옴스크 정유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연간 2천만 톤이 넘는 석유를 정제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직 공격하지 못한 마지막 대형 러시아 정유소였습니다. 옴스크는 우크라이나에서 2,500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2,500km입니다. 저 여성분이 그 장면을 보고 할 수 있는 말은 욕설뿐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합쳐보세요. 사키에서 7개의 경락고와 7대의 비행기, 같은 공항들에 대한 2번째 공격, 크림반도의 16개 발전소와 반도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푸틴의 고향 도시의 석유 터미널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온전했던 정유소가 시베리아에서 불타고 있다. 이곳은 2,500km나 떨어진 곳이다. 6월에만 우크라이나는 11개의 정유소, 7개의 연료 물류시설, 그리고 8개의 러시아 군산복합체 소속 기업을 타격했다. 참고로 젤렌스키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피해액은 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복수는 순간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작전이다. 그리고 키이우가 폭격당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러시아 내에서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더 이상 못 본 척 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현재 전국 83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당 연료 배급이 20, 30리터로 제한됩니다. 주유소에서는 공무원과 긴급 서비스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타라는 시베리아의 한 도시에서는 주유를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져서 교통경찰이 도로를 정리하기 위해 출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유소는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소속이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운전자는 러시아어로 도로를 지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ДПС приехали разруливать. Даже проехать по дороге невозможно. 그리고 이 점을 한번 보세요. 그 같은 줄에 갇혀 있는 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을 하는 중국 화물 트럭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물류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에서는 일반인 대상 연료 판매가 금지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통에 기름을 채우는 것을 금지하자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차에 차체를 톱질하는 모습입니다. 뒷문의 구멍을 손으로 자르고 금속 가장자리가 찌그러지고 녹슨 채로 연료 펌프의 노즐을 그 안에 집어넣어 휘발유를 차 안에 숨겨진 통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여러 대의 자동차와 주유소, 주유원들이 함께 돕고 있습니다. 이건 절박한 한 사람의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퍼져나간 방법이고 인상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정제 시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멈춰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은 43%라고 말합니다. 독립적인 분석가들은 좀 더 신중하게 약 3분의 1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잡아봅시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석유 강국 중 하나의 정제 능력 중 3분의 1, 이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박을 통해서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서요. 그리고 푸틴 본인도 공개 성명에서 공격이 연료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부족이 심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음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런 상황인데 왜 러시아가 진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는 진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도시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도시는 코스티안티니우카라 불립니다. 그 도시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탱하는 요새화된 도시들의 일부분입니다. 이 도시 이름을 기억하세요. 곧 러시아가 이 도시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침공 이전에는 그곳에 6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는 유리를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창문, 병, 거울 등입니다. 오늘날에는 약 2,500명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중국 언론그룹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도한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영토에 과도한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은 지 6주 후 우크라이나 드론이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무거운 유도 항공 폭탄이 도시 위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폭발이 버섯 모양의 검은 연기 기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폭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도시의 다른 지점에서 두 개의 연기 기둥이 동시에 솟아오릅니다.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러시아 장관에 따르면 그들과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토입니다. 네, 러시아가 전진 중입니다. 이제 이 진격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줄게요. 그리고 내가 줄 숫자들은 키우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서방 언론 전체가 참고하는 두 개의 미국 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올해 6월 러시아군은 전선 전체에서 3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48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계산해 보시죠.
러시아군은 현재 1년 전보다 16배나 느리게 진격하고 있으며 점령한 1km마다 19배 더 많은 전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해두라고 했던 그 도시 코스티안티니우카는 혼자서도 6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전선 전체에서 점령한 모든 것의 77%를 코스티안티니우카가 혼자서 차지했습니다. 유리를 만들던 한 도시에서 한 군대 전체가 얻은 성과의 77%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코스티안티니우카 안에서 러시아군은 하루 평균 50m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50m입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걸으면 40초에 50m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 50m를 점령하기 위해 러시아는 그 도시에 6개 다른 군대의 병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의 대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올해 6월에 파괴된 러시아의 차량과 연료 탱크는 12,800대였고 지난해에는 3,400대였습니다. 거의 4배나 더 많았습니다. 올해 6월에 파괴된 러시아 드론은 6만 대였고 지난해에는 4,500대였습니다. 13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도 그달의 반격을 가해 잃었던 영토의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분석가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6월을 시작할 때 보다 더 적은 영토로 6월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같은 상황에서 그 주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월 3일 밤 블라디미르 푸틴이 위장 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러시아 참모총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장군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전선 근처의 전방 지휘소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잘 보세요. 그 복도의 벽과 천장은 모두 위장망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위장망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야에서 대상을 숨기기 위해 사용됩니다. 비행기에서요. 위성에서요. 그리고 저것은 닫힌 복도에 매달려 어떤 비행기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조명은 균일하고 어디에도 강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바닥은 매끄럽고 평평해요. 그리고 오디오에는 폭격 소리가 없어요. 바람도 없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소리도 전혀 없어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제임스타운 재단은 그곳을 이상하게 꾸며진 지휘센터라고 묘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복을 입은 푸틴은 러시아군이 코스티안티니우카시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발표했어요. 러시아 정부는 그것을 중요한 전략적 정복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러시아 SNS에는 잔해 위에 개양된 깃발 사진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그 사진들 중 하나입니다. 이건 러시아 드론 촬영 영상입니다. 불에 탄 건물 외벽에는 큰 깃발이 걸려 있고 잔해더미 한가운데에는 작은 깃발 2개가 꽂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러시아어 텍스트가 그 장소를 식별해 줍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 크라스니고로드 그 지역. 한 지역입니다. 영상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장갑차도 없습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 진지도 없습니다. 잔해만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도시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닙니다.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군이 도시의 약 37%를 점령하거나 침투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37%가 점령됐다고 해서 도시가 함락된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이야기를 무너뜨리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푸틴을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세메 페고프는 7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러시아 군사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파벨 구바레프는 러시아 당국을 위해 일하는 협력자인데 그는 그 발표를 시기상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푸틴의 장군들이 도시를 점령하기도 전에 이미 점령했다고 상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푸틴이 아마도 그 야간 회의를 일부러 연출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푸틴은 미국의 7월 4일 연휴 전에 서방 언론의 보도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밝혔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 러시아 국기가 개양된 일부 영상은 아마도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에서 거짓말 자체보다 더 드러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푸틴이 군복을 입고 참석한 그 같은 회의에서 한 러시아 장군이 대통령 본인에게 우크라이나의 석유시설 공격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푸틴은 그 말을 듣고 적이 더 많이 공격할수록 러시아가 더 넓은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같은 방에서 같은 날 같은 카메라 앞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존재하지도 않는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이 자국의 정유소를 불태우고 있는 드론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중 하나만 러시아 텔레비전에 나갔고 다른 하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이고 있는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 측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한 건 더 많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국내에서 자체 요격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그와 마주 앉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 중 하나는 여러분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허가를 줄 거라는 점입니다. 멋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드세요. 아직 그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진 않았지만 이건 잘 될 겁니다. 알다시피 저는 그들이 분명히 신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낼 거고 여러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못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대부분의 나라에 한다면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대부분의 나라에 한다면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여긴 정말 영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는 아무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조차도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탄약을 구걸하던 나라에서 서방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대공 방어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는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여성에게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마 시베리아 집 뒷마당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고 평생 투표도 제대로 해본 적 없을 겁니다. 전쟁을 지지할 수도 아닐 수도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 아예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가가 너무 클 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울타리와 텃밭 사이에 서서 휴대폰으로 석유 정제소가 불타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욕설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이죠. 옴스크는 우크라이나에서 2,5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드론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마지막 러시아의 대형 정유소였습니다. 그곳은 제국의 뒷마당입니다. 푸틴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는 러시아인들에게 암묵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연설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모두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전쟁은 멀리서 남의 자식들이 싸울 것이고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끝났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주유소에 줄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연료를 비축하려고 자기 차의 차체를 잘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내부에 위장망이 걸린 복도로 들어가서 자신이 점령하지도 못한 도시를 점령했다고 발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승리하고 있는 지도자라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모두 본 후에 여러분은 푸틴이 아직 승리할 희망이 있어서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가 승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